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잘 달려가나 했더니 장 막판 2시 반 이후부터 갑자기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네, 이게 혹시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선반영이라고 네. 친다면 내일은 좀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주가가 출렁해가지고 유가도 확인해 보셨을 것 같고 달러원 환율도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다. 슬기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 수급 교란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시 반 이후부터 낙폭을 확 줄였다가요.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이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종가로 봤을 때는 5,60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은 종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더 많이 빠졌죠. 심지어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전을 했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지 코스닥의 종목들이 유독 또 많이 빠진 것도 음전이군요. 결국 0.07% 1136포인트의 코스닥 일중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수급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수급에서 교란 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코스피는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이 오늘 쭉 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개인들, 외국인은 그렇게 그다지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코스닥에서는 아마 좀 차이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반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에 그래도 매도세를 줄이고 조금 올라왔다라는 것, 그 반면에는 개인들과 기관이 물량을 좀 덜어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결자 해지, 사자성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가 결자 해지일까요? 자, 오라클이 결자 해지를 해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오라클이 해결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발표치가 모두 올라가고 클라우드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2027 매출 전망을 기존 866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까지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나오면서 가이던스도 만족스러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오라클은 8% 넘게 올라갔습니다. 컨콜 내용이 좀 중요했습니다. 컨콜 내용들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 인프라 수주 잔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아직도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 지금 간밤에 JP모건 쪽에서도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오라클이 먼저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라클이 앞으로 추가 채권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라클이 사실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채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 리스크도 사실 불러일으킨 게 오라클이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을 오라클이 모두 결자 해지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문이 나왔습니다. 빛광자인데요.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광통신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광통신이 여러분 왜 나올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요. 이게 하나하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구리선으로 다 원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질 예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을 우리가 봐야 되고 지난주에 사실 전쟁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 엔비디아가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지분을 4조를 들여서 각각 샀거든요. 2조씩을 각각 들여서 지분을 매입했는데 여기도 거기에 대한 해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CPO가 될 것 같은데 실리콘 포토닉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이제 원래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 전기칩과 광학 부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PU나 CPU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여러 가지 회로를 거쳐서 광 트랜시버를 만나고 빛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는 한 칩 안에 그걸 다 만들겠다라는 걸 골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관점이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다 영어지만 로어 다 낮출 수 있다. 가성비가 좋게 나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리콘 포토닉스 살펴봤고요. CPO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O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도로를 거치고 고속도로를 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PO는 집 대문을 열자마자 바로 고속도로가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현재 광통신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정리해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광전송, 광트랜시버를 만들 수 있는 쪽, 오이솔루션, 옵티코어, 라이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CPO, 이제 광학 제품과 칩을 한 곳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들을 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기판도 이제 더 좋은 기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판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거기 통로를 만드는 광섬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이솔루션 20%, RFHIC 19.95%, 대한광통신은 상한가 유지하는 상태로 마감됐습니다. 파이버 프로. 자, 그리고 기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아서 순환매에 따라서 기판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유스페타시스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미참여, 참여하지 않았다. 뭐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아직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그룹이 폭스바겐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조선주에 상당한 호재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나다는 중간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을 사이에 두고 자, 우리가 잠수함을 사줄 테니 한국과 독일, 너네는 우리나라 와서 자동차 공장과 전기차 공장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현대차도 거기도 나선 모습이었고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에 있는 공장마저도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무적으로 안 좋거든요. 캐나다의 공장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아마 여기 프로젝트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 조선주들이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선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아쉽네요. 오늘 장이 막판에 좀 빠져가지고 하나오션도 10%대 강세를 유지했었는데 7%대로 좀 내려왔고요. 한국조선해양, HJ중공업, 삼성중공업 3에서 4%대 강세, 현대중공업도 1.2% 상승했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 막판 빠진 게 많이 뼈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내일 옵션 만기를 두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 오늘 좀 평탄하게 흘러가나 했는데 네.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1%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이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3%, 3.2%도 올라갔던 것 같고 코스닥도 한 2% 넘게 상승했는데 이 상승분들이 모두 좀 사라져가지고 허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현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연구원, ISET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볼까요? 김윤정 연구원님, 오늘 저희 장 막판에 내일 맞을 매를 좀 네. 미리 맞은 걸까요?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오기는 했죠. 이제 80불대로 내려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장 역시도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이란 전쟁 상황 그리고 유가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성의 영향권 내에 좀 아직까지는 있다 보니까 단기 바닥은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랠리를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이제 이후에 있을 이벤트들을 대기하면서 좀 관망 심리도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밤 장이죠. 이제 CPI 2월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 또 지금 시장이 또 이란 전쟁 이후에 더더욱 좀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에 일부 좀 되돌림이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네. 자, 일단 김윤정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여쭙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어느 부분에서 만족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이란과 미국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제 노이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봐야 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다고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주말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불편한데 미국의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장. 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유럽이 되었든 혹은 이란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노이즈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감내하고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느끼셔야 할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 잘 버텨주니까 다른 섹터들이 조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네. 괜찮은 종가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막판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일이 되면 또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보세요? 내일 어차피 한 번에 맞을 것보다 네. 오늘 반 맞고요. 내일 반 나눠서? 맞는 게 나눠서 맞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조정이었다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주셨다시피 유가가 움직였거나 환율 시장에서도 같이 변동성을 보였거나 아니면 국채 시장에서도 뭔가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움직인 것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회피 물량들이 조금 먼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만 움직였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좀 퍼져나갔던 모습들이 보인 것 같아서 네. 저희 오늘 섹터를 좀 더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열어볼까요? 네, 섹터를 보면서 오늘은 자사주 소각 이슈도 같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특히 장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자, 김윤정 연구원님,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역대급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이래서 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저희가 기다리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시장이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일단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한 차례 좀 타격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삼성전자랑 GSK가 이제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더욱 크게 화두가 되고 또 지금 사실상 좀 시장의 대기성 자금들은 여전히 좀 많은 상황들이었거든요. 예수금들이나 뭐 신용잔고 증시가 거의 5,000포인트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에도 오히려 거래대금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높게 유지되어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이 노이즈가 진정이 됐을 때 추후에 찾을 부분들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그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 시기적절하게 좀 나와주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한 14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고 주 SK 같은 경우도 5조 원 이상 규모의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제 또 그게 동시에 어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또 셀트리온과 KTNG도 앞서서 1조 원 이상의 이제
이제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고요. 어쨌든 2월 말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마치고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보다는 시장이 좀 와르르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또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기주총 소집 맞아요. 공고들 이제 나오고 이제 안건들이 발표가 되는 와중에 이제 기업들별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감액 배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특별 배당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환경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3월 주총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 근데 저희가 요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하면서 뭐 증시 재평가, 뭐 외국인들 바이코리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걸까요? 더 두고 봐야 될까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는 강하진 않았잖아요. 매도를 일단 했고. 최근에 그럼 수급부터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날도 있죠. 그렇죠.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 정도 물량을 장중에 쏟아내면 우리나라 지수는 처음부터 마이너스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중보다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것 때문에 HTS, MTS 상에 저렇게 수급이 보인다라는 예측.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장 딱 시작하면 A 종목, B 종목, C 종목 사면서 수급이 좀 흩어졌다면 최근에는 ETF 상품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의 응집력이 좀 생겨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수급이 조금 모자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시장의 어떤 체력들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3차 상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힘에 조금 더 복돋아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좀 저희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밈 중에 하나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였는데 최근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일단 수익이 나는 종목분들은 계속 가져가 보자. 라는 좀 트렌드로 많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3차 상법이라고 하는 모멘텀까지 붙어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오늘 굉장히 작은 중소형 기업들도 너나 나나 자사주 이제 소각 일정들을 그러니까요. 조금 내보였다는 건 이제 시장이 체질 진짜로 개선이죠, 진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차례 좀 본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제 대학교 입시 같은 거 할 때 위에 서울대에서 수시 전형 바꾸면은 밑에 있는 학교들도 다 막 바꾸듯이 이게 낙수 효과가 점점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사주 소각, 전 사실 엄청 신선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을 점점 막 넓혀가서 국내 증시 장기 투자에도 좋다.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는 체질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김윤정 연구원님. 이 자사주 소각이 좋긴 한데 주주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기업의 장기 전망, 투자 이런 쪽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은 뭐 자사주 그 의무 소각과 관련해서 재계에서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면 어쨌든 소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결국엔 그러면은 이제 지배 구조에 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경영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뭐 무조건 다 매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마 좀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보유 처분 계획을 안건으로 공시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관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안건을 통해서 명시를 하면서 주주총회 의결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나 GSK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나서서 자사주 소각 좀 많은 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면 주주들한테는 좋고 대신에 이제 좀 경영권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우회해 갈 수 있는 루트도 아주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이 이제 얼마나 또 증시에 영향을 끼칠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보셨을 때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이 의무가 됐으니까 얘네가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지금 돈이 남아 돈다라는 게 어필이 됐을까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네.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두 기업이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가능성을 점쳐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려울 때 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처럼 여력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이 들어온 상황일 때 저는 이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감 간다라고 좀 표현 드릴 수는 있을 것 네. 같고요. 이렇게 앞서서도 굉장히 좋은 예시를 들었는데 큰 형들이 뭔가 해줘야 네, 그래야 따라갑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들이 좀 해줘야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민물과 아랫물까지 나올 줄이야. 네. 저희가 이 자사주 소각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후반에는 조금 상승폭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선주들 또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재가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연구원님, 일단은 오늘 조선주의 강세 배경 가장 컸던 건 뭐라고 보세요? 앞서서 브리핑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좀 우위에 설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타 업종들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전쟁 여파로 인해서 다시금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환경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이제 하우스 LS 쪽에 그 조선 담당 연구원도 오늘 인덱스 자료를 냈는데 올해 LNG 캐리어 수주 환경이나 뭐 지금 벌크선 수주 환경이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선사들 그리고 기자재 이런 쪽들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선주 투자 포인트 자체는 네. LNG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LNG 캐리어 쪽보다는 이제 뭐 벌크나 이제 뭐 이제 캐리어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왜냐면은 LNG 운반선의 작년 수준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나 내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존재를 하고요.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LNG 운반선에서는 3사 중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입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주 부분까지 더 한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수주 상황으로는 2028년 정도까지의 캐파를 달성을 한 상태인데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뭐 미진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미국이랑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헌팅턴 잉걸스랑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의 군함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 부분을 내년 말까지 해서 봤을 때는 뭐 200척 이상 뭐 이런 식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조선주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서 수주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일단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은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지금 조선주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 많긴 한데 리스크는 없을까요? LNG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북미 프로젝트는 뭐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할 포인트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땡땡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마스가. 네, 뭐 AI에도 땡땡 프로젝트 하겠다. 조선에도 땡땡 프로젝트 하겠다. 일단 계획은 거창하죠. 근데 거창할수록 우리가 환호를 했던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은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다행인 거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일정들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올 초에 그래도 대규모 수주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를 받았다는 건 땡땡 프로젝트 중에 마스카 프로젝트가 그래도 시작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수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워낙 섹터들이 급변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과연 조선주들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할까? 그런 고민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길게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은 수주를 올해 받아낸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오늘 통신부품주처럼 굉장히 핫한 섹터가 다시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후순위로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신 분들에게 조선주들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지금 통신 장비로 지금 가야 되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앞서서 강앵커 브리핑에서도 통신 장비도 있었고 통신 장비를 이제는 그러면 AI 인프라 쪽으로 붙여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만약 AI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전력 인프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또 전력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통신망까지도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는 전력 인프라 안 좋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AI 반도체를 선호하는데 통신망 이건 아니야. 이것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고 이것을 이제 추론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뭐뭐 플랫폼들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답이 2분 뒤에 3분 뒤에 온다면 그거 많이 안 쓸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물어보는 족족 대답을 해주는 것. 그리고 정확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 이걸 지금 더 올리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통신망을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사태를 보고 다들 단순히 그냥 속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 안보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다들 생각까지 확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신 부품주들이 조금은 늦게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제법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 오늘 상승을 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고요. 만약 가지고 계셔서 그동안 아마 많이들 좀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으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치면 이제 뭔가 앞으로 AI랑 엮여 있고 또 더 넓게는 우주항공과 엮여 있는 그런 쪽들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5G나 이런 쪽에서 뒤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뜨끔했었거든요. 네. 일단 제품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세가 워낙 통신부품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다 같이 오를 거냐?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마지막까지 남을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전혀 우주항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좀 묻힐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소재 기준으로 보면 RFHRC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너무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 진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RFHRC 개인적으로 여전히 괜찮다 보고 있고요. 또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작년에 노키아고 이번에 광통신 기업으로 그쵸, 루멘텀이랑 코이런트. 코이런트라고 하는 기업 투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이 기업들이 S&P 500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간밤에도 좋았었고 예.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짧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는 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죠, GTC. 네. 이 이야기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까지 좀 들고 갈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서도 괜찮다. 와. 그러니까 왜냐 아마 방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 약 한 3주에서 4주 동안 약간의 이미지 변화를 계속하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웨어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파마요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광통신 기업들에 예. 대한 투자라든지 이제 본인들도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할 만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GTC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신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시세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야 일부 매도하고 네. 싶으면 마음이 좀 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 올해 가을쯤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또 그때 되면 우리나라 통신부품주 중국 규제하기 때문에 반사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대신에 매출에 나오는 나라가 미국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들 다 종합해서 그 네. 종목 하나를 찝어주시면 좋을 것 그럴 같아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격 부담이 덜한 쪽을 찾자니 덜한 쪽은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기업들 중에 쭉 추려보면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솔리드는 이제 오픈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도 조정 나오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쓰시는 분의 충전기와 애플 쓰시는 분의 충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통합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A라는 기업에 B라는 기업에 C라는 기업의 부품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기업 왜 안 올랐냐라고 하면 공공기관 매출이 좀 많았어요. 공공기관 매출의 장단점이 뭐죠? 장기간 공급할 수는 있는데 단가가 많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입찰에서 이기려면 단가 경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기업으로의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동안에 좀 모자랐던 수익성까지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한 5년 전에 방송할 오랜만에 때 들어보죠. 5G 얘기 나오면은 거들떠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저 5년 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괜찮은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또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김윤정 연구원이 사실 앞서 이제 5G 네. 통신 장비에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신껏 대답해 주시죠. 사실 네. 저는 뭐 6G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한 2017년, 18년 이렇게 가면서는 5G가 딱 이제 도입이 된다 얘기 네. 나오면서 이제 장비주들, 뭐 통신주들까지도 막판에는 이렇게 막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건 소신 발언. RFHIC는 단기적으로는 좀 방산 모멘텀이 이제 전쟁 여하에 그쵸.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드리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순위로 두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 이야기하다가 통신 이야기 넘어왔습니다. 아시죠? 그 바다에서 조선 왔다 갔다 할 때 통신장비 있어야 결국엔 통신이 되거든요. 필요하니까. 다 하나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인터배터리가 개막했습니다. 인터배터리 개막.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배터리 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주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인터배터리 이벤트로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그렇죠? 뭔가 힘은 많이 잃었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해 주셨듯이 네. 사실 본업단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2차 전지주에서 오히려 뭐 상승 탄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ESS나 뭐 이제 로봇이랑 엮여서 이제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이 워낙에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제 비중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미국 쪽으로의 중심을 두었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동력을 계속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ESS 외에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요.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뭐 성과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코스닥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있을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이 될 때 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뭐 물론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2차 전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하방 압력이 높지는 않다 정도로는 말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 압력이 높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2차전지가 계속 막 빠지고 그러지는 네. 않아요. 나름 버팁니다. 이 버티는 걸 김태성 본부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래도 버티는 종목들은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2차전지 섹터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삼성 SDI랑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붙이려면 붙일 수 있는 요소들은 많죠. 붙이려면 붙이겠어요.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다. 플러스 로봇을 붙이면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니까. 코걸이, 귀걸이. 네, 그래서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이 최근에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본다면 네.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중 NCS,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하면 아니 삼성 SDI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는데 왜 한중 NCS와 같은 중소형 기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총 규모가 작은 기업을 선호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봐야 되는데 이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에서 10%가 안 되면 그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모자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중 NCS는요? 전체 매출의 95%가 이야.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기 자체네요.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한중 NCS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상대적으로 또 한중 NCS가 나름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한중 NCS가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엑트 ETF, 타임폴리오 ETF, 그러니까 코스닥 액티브 ETF에 둘 다 한중 NC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LG엔솔이 안 좋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 SDI가 안 좋다는 아닌데 네. 그들도 결국 시간을 두고 승부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급적인 요소까지 감안을 해보면 한중 NCS가 ESS 에너지 쪽에서는 더 유리해 보일 수 있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에너지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 쓰는 지역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되게 멀어요. 네. 생산은 동해 끝, 남해 끝에서 하는데 이용은 다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럼 중간에 휴게소 들려야 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S를 좀 중심으로 봐서 한중 NCS까지도 김태선 본부장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유정 연구원님 보셨을 때는 지금 뭐 배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붙일 수 있는 데는 많아요. ESS 붙일 수 있죠. UAM도 오늘 뭐 인터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로봇에도 나간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배터리가 좋게 말하면 AI 성장의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근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걸 좀 사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아직 기대감 구간이라고밖에 못 보는 거죠. 일단은 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 하우스의 또 담당 위원님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톤 다운한 의견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희 투자 전략단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전반에 대해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한 이제 2차 전지를 전혀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즉 이제 하방 압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 측면에서 계속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왜냐하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섹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나가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 센티먼트가 유지가 되는 이상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전고체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전고체의 기술이 과연 2차 전지 섹터 자체 상승세를 얼마나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뭐 양극재 부분이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근데 그런 한편에서 네. 이제 중국에 좀 아무래도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본업단이 안 좋다라고 한 건데, 전고체는 또 다른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중국의 업체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이거를 얼마나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고객사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나.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본업단의 경쟁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세동 본부장님이 코스닥 액티브 ETF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보면은 제일 비중 많이 담은 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네. BM입니다. 네. 그걸 본다고 여기가 2차전지가 좋게 본다라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여기 그냥 코스닥을 좀 전반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져간다라고만 해석을 할 수 있겠거니 좀 생각을 했습니다. ETF의 힘은 크진 않을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코엑트 ETF보다 못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패죠, 지금은. 네, 지금까지. 두 ETF가 출시가 된 날 비교를 엄청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승부를 봤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타임폴리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을 껴주는 대신 비중의 승부수를 좀 뒀던 것 같고, 삼성 코엑트는 우리가 몰랐던 종목을 조금 이제 승부수로 좀 던졌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얼굴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타임폴리오가 조금은 그쵸.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앞서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가야 된다면 좋든 싫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맞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한두 종목만 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엑트. 진짜 몰랐던 뭐 성호전자. 네.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옛날부터 야 이런 종목이 있었네.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사실. 야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고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진짜 좀 신선한 종목이거든요. 승부수가 ETF가 여기서 좀 갈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인터 배터리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저희 오프닝 멘트 중에 하나죠. 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지금 시장이 결국에 아직도 대응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시장이 만약에 상승 마감 막판에 안 빠져도 대응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시장은 결국 현금 늘려야 되는 건가? 아직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뭐 시장의 MDD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많이 단기에 빠지긴 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후에 나올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그쵸.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따라와주지 못하면은 지금의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시장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이런 폭이 워낙에 컸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에서야 조금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자금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그런 쪽에 있는데 네.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섹터 로테이션을 돌 만한 재료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달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주총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나오는 것들이 예.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코스닥 ETF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지금 개별 종목을 찾는 시장에서 출발 코엑트가 좀 더 우세하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뭐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그리고 기관들도 사실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타임폴리오의 ETF가 좀 덜 시장의 반응을 얻었던 거는 기존의 코스닥 150 이랑 이제 큰 차이가 있나라는 차이가 없죠. 의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150이 오늘은 이제 보합권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면은 이제 또 타임폴리오의 그 맞아요. ETF도 이제 충분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지수 150을 추종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ETF가. 근데 그거 굳이 이제 추종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거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5월, 6월부터 뭐 제도화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럼 액티브 ETF 상승률은 더 또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보셨을 때 지금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 투톱은 코어로 가지고 가고 네. 코스닥에서 이제 잘 종목을 곁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어제까지 저희 방송에서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뭐 동의를 좀 하시는지 아니면은 코스피로 좀 편중해서 가는 게 현재는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네. 게
하락을 일단 맞았단 말이에요. 반등 나올 때 어디가 가장 세게 반등이 나올까 이것을 가장 관심 있게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1순위였고요. 그다음에 2순위, 3순위가 뭐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2순위, 3순위가 없더라고요. 아, 없다. 네, 1순위도 반도체고 2순위도 반도체고 우리가 못 찾는 게 3순위도 아니네요. 네, 반도체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오늘 통신부품주처럼 뭐 스팟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의 감도가 좀 세게 나오는 섹터도 있겠지만 한 주를 통틀어 봤었을 때 뭐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하에 네.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럼 무엇을 먼저 챙길 거냐? 그때도 역시 반도체를 먼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논기술주, 그러니까 기술주가 아닌 종목군들 내에서 분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차라리 지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비중 일부를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변동성이 다시 발생이 되면 그걸 기술주들로 한 번 더 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형주 순위를 보면은 반도체 투톱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어떠세요? 자동차도 방향성은 저도 길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발생한 노이즈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도요타 모터스도 중동의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봉쇄가 아니더라도 오고 가고가 지금 부담이 되는 저 거잖아요.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는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누가 현대차 자동차로 보냐? 로봇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건 그래요.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얹었을 때 효과가 나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 전제 조건이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는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안정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을 잘해야 로봇도 붙어서 상승 모멘텀이 되든 말든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어느덧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맞습니다. 타이밍 오고요. 네. 그러고 좀 지나가면 4월 초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발표되겠네요. 반도체 흐름이 안 이어질래야 안 이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시금 또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소프트웨어 단도 사실 오라클 실적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도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뭐 조정폭이 컸다가 오히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좀 방어하는 모습 보였다가 뭐 조정받는 것 같더니 또 오라클이 호실적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단 이렇게 적용 부분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중심을 계속해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좀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절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되 이제 섹터 로테이션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했을 때는 이제 조금씩 너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안 오른 부분들도 충분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뭐 코스닥 내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은 종목들 네.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선임연구원,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는 1.4% 상승한 5,609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0.07% 하락한 1,136선에 장 마쳤습니다. 장중 2시쯤 JP모건이 사모신용펀드가 담보로 맡긴 대출 가치를 하향 평가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상승폭 축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새벽 미증시에서 오라클이 급등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 발표 덕분에 국내 AI 진영도 상승세입니다. 16만 원 선까지 내려왔던 삼성전자, 현재가는 18만 9,1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1.49% 오름세 타면서 9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자사주 소각 개별 재료에도 환호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10나노급 6세대 D램 최초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오늘 폭스바겐을 제치고 완성차 시장에서 영업이익 2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1% 가깝게 올라가면서 5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라이릴리와 바이오벤처 육성 소식이 나오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6G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주들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열렸던 MWC에서 6G 핵심 기술이 공개된 점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미국 통신사 AT&T가 향후 5년간 360조 원 규모의 통신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자 통신주들이 이 모멘텀을 받아갑니다. 현재 순위권에도 KMW와 RFHIC가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킷 헬스케어는 62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도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25.74% 올라가면서 9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나스닥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HVM도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영풍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약 3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혀서 주가가 뜨겁습니다. 또 코엑트 ETF에 편입된 시메스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메지온 현재 순위권에서 빠졌지만 임상 3상 환자 모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어제는 오전장에서부터 급등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인 솔브레인과 PSK홀딩스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현재 9% 넘게 밀리면서 10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8% 넘게 빠지면서 44만 4천 원에 거래됩니다. 또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화시스템도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위권에서 빠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코엑트 ETF에 편입된 성우하이텍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1,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도 스페이스X 모멘텀 받아가며 오름세입니다. 현재 10% 넘게 올라가면서 71,100원에 거래됩니다. 로봇주들은 어제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줍니다. 또 다음 주 16일에 시작되는 엔비디아 GTC 모멘텀도 함께 받아갑니다. 현재 순위권에서는 현대무벡스가 6% 넘게 올라가면서 3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처리되는데요.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들썩이는 와중에 조선주도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함께 순위권에서는 삼성중공업이 4%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등락을 반복하다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유가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진정된 모습이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중인데요. 오늘 밤 상승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됐고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미국 에너지 장관의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고요. 또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AI 협력 파트너를 구글로 확대하면서 기술 경쟁 구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오라클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죠.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밤사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면 The U.S. Navy successfully escorted an oil tanker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 장중한 때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백악관 모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이 수중에 설치하는 지뢰, 기뢰를 이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6,0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적 보복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진정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낮 12시 기준 WTI 84달러대, 브렌트유는 88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같은 큰 이슈만 없다면 80달러대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국방부는 AI 협력 파트너로 구글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구글의 국방부용 AI 플랫폼을 도입해 자연어 명령만으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기밀 업무와 극비 업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기술주가 선보한 가운데 오라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컨센서스로 웃돌았고요.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8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오라클의 재무 레버리지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CDS 프리미엄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다만 낙관론자들은 AI 수요가 폭발할 경우 오라클이 가장 큰 수익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경매와 연방 재정 수지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금리와 물가 전망의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 논의 속에 원유 공급 전망이 엇갈리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I think it's turning out to be a good competitor for Bitcoin, for example. No, I think it's just consolidating around $5,000 an ounce. I'm still using 6,000 by the end of the year, and I'm still using 10,000 by the end of the decade. The S&P 500 and the price of gold, they're inversely correlated on a short-term basis, so it's a really good diversifier. On a long-term basis, they tend to have the same trend. So it's, you know, the wealthier people get in the stock market, the more they want to diversify into other assets. That includes gold. 네, 금과 S&P 500이 단기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김세한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골드 PB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출연하시고 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서 저희가 빨리 또 모시자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네.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네.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어렵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가는 곳이 또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야기했듯 뉴욕 증시 네. 전강 후약이었죠. 네. 어떤 흐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그동안 한국 증시보다는 좀 작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변동폭이 상하가 좀 막혀 있는 구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좀 응축이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오라클 실적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디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슈가 끝나게 되면 그만큼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좋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게 전쟁 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후에 올라갈 수 있는 네. 것도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유가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축유 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좀 안정 요소가 되긴 할까요? 네, 뭐 우선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제 약간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유가가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갈지 몰랐다라고 이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경험으로는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자산별로 좀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데 뭐 금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성 거래가 워낙에 많고 네. 만기가 또 한 달 단위의 그런 선물 형태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로 찍혔던 맞아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곳에 따르면 유가가 $2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좀 $80 선에 안착을 해가지고 네. 마음을 좀 놨는데 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디까지 터치할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이게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피크아웃하고. 피크를 찍고 빨리 내려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뭐 $120 근처 때까지 갔다가 빠르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를 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이슈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과연 피크를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찍고 내려오느냐 네. 이 부분이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가를 좀 보셨을 때는 네.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에처럼 $120에서 $80 내려왔듯이 네. 단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아니면 위 가격을 형성했다가 좀 버팁니까? 내려오는데 좀 오래 걸립니까? 보통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찍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찾아보긴 쉽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이제 선물로 따지면 200틱, 그러니까 $2 내외, 뭐 많으면 $3.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은 $120 갔다가 뭐 $80대니까 거의 엄청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잠깐 보시면 타임라인이요? 네, 예전에 중동 전쟁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유가 타임라인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유가가 뭐 $140대까지도 간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또 다시 $100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평균 유가의 단가 자체가 워낙에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60, 뭐 $50대 그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 속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는 종전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는 있잖아요. 네. 뭔가 지금 생각대로 안 흘러가니까 그런 발언들을 꺼내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시장에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빨리 끝내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요. 뭐 최대한 이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도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이 전쟁의 어떤 승리보다는 오히려 중간 선거에서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인 예. 현상에서 보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은 초점화시켜서 이제 시장에다가 발언을 내놓는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뭐 유가가 잡히려면은 종전이 빨리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격렬한 공습 예고를 하면서 네.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대중 잡기가 어려워요. 어제는 사실 뭐 이번 주는 아니어도 뭐 no but soon이라고 트럼프가 네. 이야기했듯이 네. 곧 끝나려나 보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또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란도 뭐 지지 않잖아요. 계속 그쵸. 이런, 네. 이런 입장에서. 좀 어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을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면 네. no but soon, 그러니까 순이라는 게 결국에는 곧. 곧이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번에 뭐 이제 에너지 장관도 국방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네. 패배할 때까지 계속 지속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빅스 지수를 좀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 S&P 500과 네. 빅스 지수의 상관관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오. 제가 잠깐 가져온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빅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급등을 했었는데. 네, 요 데이터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빅스 지수가 40 이상을 터치하는 경우가 시장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30 초반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지금은 다시 20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S&P 500과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의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었던 그 수치를 보시면 30 후반 또는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70에서 80까지 가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이 빅스 지수가 40달러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가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는 찐바닥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좋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재밌는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좋아요. 네, 여기 3월 중순에 네. 20년 동안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 자료도 재밌었어요, 진짜. 네. 이건 뭘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최근에 한 20년 기준으로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네. S&P 500이 평균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통계적인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3월이네. 네. 예. 근데 왜 받았는지는 사실 뭐 굳이 네.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특히나 지금 또 특수한 상황이 전쟁이라는 게 있죠. 근데 뭐 어찌 됐든 3월 초 정도부터 네. 3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위안을 좀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3월은 약세장이었다. 20년 3월 동안.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딱 예. 요 시기가 전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비수기다. 네.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료 다시 보니까 원래 우리가 세린메이 많이 하는데 네.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5월에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월로 보면은 5월 달에 조금 뭐 안 좋아질 수는 네, 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9월 달이 사실은 제일 안 좋거든요. 9월 달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이고 나머지가 전부 플러스인데,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월 초 중순에 안 그러네요. 좋았다라는 겁니다. 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예. 네.
앞서서 자산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종목에서도 혹시 회복하는 속도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네, 뭐 사실 지금 워낙에 이제 기존에 좋았었던 종목들,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올해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뭐 메타도 그랬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브로드컴도 그랬고,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M7이나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이끄는 형태인데 지금은 뭐 지수도 지수지만 이런 M7 종목들이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기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어떤 호실적 때문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라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오라클이 상당히 위태위태했거든요. 아, 탕하였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특히나 경영진이 이번에 언급을 가장 주요하게 했던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수익까지의 그 기간을 60% 단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몇 년 뒤에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익 단계를 상당히 줄였다.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힘을 좀 많이 얻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빅테크들이 쓰는 비용도 결국에는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들, 뭐 메타를 비롯해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맞아요.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오라클 실적 이야기할 때 결자 해지라 그랬거든요. 네. 자기가 벌인 일 자기가 거의 다 수습을 해냈다라는 네. 의미였었는데 사실 이 AI 버블, 사모펀드 자금 우려 같은 거 사실 오라클 때문에 다 생겨난 리스크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불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 근데 미국도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막 탄력 있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요즘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우 이거 내 담으로는 감당을 못하겠다. 차라리 지금 이 시점 미국 투자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초에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상반기에는 국내장이 조금 뭐 작년 연말을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뭐 그 부분은 사실 이런 전쟁 이슈는 사실 예상치 못했죠. 네. 근데 어찌 됐든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건 그동안 조금 이제 죽었었던 종목들도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올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요 자료도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S&P 500이나 나스닥도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연말쯤에서는 연초보다 고점이 더 높아졌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저점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연말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랠리에선 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장이 오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오늘 밤 지표 발표도 있는데 CPI. 네, 네. CPI 지표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번 CPI 지표는 저는 뭐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직 의장이 이제 완전히 청문회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오늘 CPI보다는 저는 금요일에 있을 PCE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약간 구분한다라고 보면 CPI는 정해진 품목에 한해서만 이제 물가 지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PCE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예. 소고기가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제품. 닭고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물가지수에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PCE 지표가 조금 더 FMC 어떤 영향에 네. 중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데 CPI 발표하고 어느 정도 컨센 안에서 나오면은 네. 부합했으면 시장은 폭등했던 기억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네.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 변동성 크고 미국도 크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교적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덜 하긴 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한 대안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세한 PB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